안녕하십니까. 문제 다 풀어오셨나요? 네, 다 풀어오셨어야 돼요. 대리 전까지 풀어오시라 그랬어요. 문제가 업무선 한다고 업무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다른 문제집보다는 많은 건 아니에요. 좀 많죠. 법률행위만 해더라도 26문제고요. 의사표시 문제가 34문제입니다. 총 61문제로 집에서 그 문항 개수에 맞게 시간을 정해서 꼭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법률행위는 26분 딱, 의사표시는 34분 딱 이렇게 27분인가 뭐 한 문제당 1분을 정해서 꼭 그 시간에 풀어주셔야 훈련이 됩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일취월장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내에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시간 내에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훈련. 그리고 해설까지는 읽어보시고 오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50% 이상을 모르겠다, 해설을 봐도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미리 기본서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오셨어야 돼요. 그건 무슨 책인가요? 잘못 가져오셨네? 네. 저 가져오신 교재도 제가 강의를 하는 곳이긴 하나, 이거하고 문제집이 달라요. 네. 교재, 다른 출판사 거 가져오셨네. 어쨌든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안 하긴 잘 안 돼요. 그래야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듣고, 우리 지난주에 예습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다음 주까지, 민법 총칙 끝까지, 부관까지는 예습을 해 오셔야 되고요. 민법 총칙 끝까지예요. 부관까지, 조건 기한까지.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를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빡셉니다. 이럴 때 그럼 다른 공부 시간을 줄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다른 공부 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간을 더 내는 거예요. 네? 시간을 더 낼 수 있어요. 밥 먹는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커피 마시면서 이 타는 거 줄이고 그런 거 줄이는 거예요. 그런 걸 줄여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 이번 주 거를 복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복습하실 때는 문제를 한번 쭉 그냥 다시 읽는 거예요. 문제를 쫙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틀렸다 그랬지? 이거는 옳은 지문이지? 이렇게 OX로 확인하고 쫙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쫙 읽고 그러면 한두 시간이면 복습이 됩니다. 문제 풀 때도 1시간이면 다 풀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시간 정해서 풀었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본다고 생각하면 2시간이면 복습이 돼요. 그럼 하루에 20분씩만 봐도 다음 주까지 복습하고도 남아요. 20분 시간 못 낼 수가 없어요.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까지 꼭 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각 파트별로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문제를 거기에 해당되는 거 풀 거예요. 지문은 웬만하면 다 한번 제가 터치를 해드릴 겁니다. 이때 정리하는 내용은 요약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필요한 것들은 뭐 문제집에도 앞에 좀 달아놨긴 했는데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약서 같은 걸 통해서 쫙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볼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풀이 과정은 조금 지겨워요. 계속 문제만 들이다 풀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달처럼 뭐 1시간씩 강의하지 않고 한 45분에서 50분 하고 조금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번에 끊어가지고 지겨우니까 늘 그래 왔습니다. 제가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착하죠? 네. 찬이라 하자 이런 걸 전문용어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페이지인가요? 이제 그 10페이지인데, 뭐 요약서가 됐든 그 문제집 정리가 된 걸 보던 그 앞 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먼저 내용을 법률 행위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한번 좀 하고,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나오고 5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덩어리가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도 법률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확정, 가능, 적법, 사유적, 타당성. 여기에서 시문제가 2-3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법률의 목적을 가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뭐 좀 잡다한 것들이 몇 개 나와요. 그게 이제 민법 조문 구조와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민법 조문은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때 법률 효과가 권리의 변동이고요. 요게 취득, 변경, 소멸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이때 취득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가 이전적과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먼저 구별하셔야 되고요. 원시 취득은 건물 신축이라든가 동산 선의 취득처럼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구권리와 단절된 상태로. 반면에 승계 취득은 구권리자부터 넘겨받는 거라 그랬어요. 이럴 때 이전적은 권리를 다 넘겨받는 거고요. 설정적은 제한 물권을 취득하는 걸 설정적 승계를 한다. 머릿속에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뭘 취득하는 거? 제한 물권을 취득하는 거, 저당권 취득하는 거, 전세권 취득하는 거. 요런 게 설정적 승계다. 외우세요. 이전적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한 물권의 취득은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은 주체의 변경과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에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고 질적 변경에 특정물 인도 청권이 손해배상 청권으로 바뀌는 거하고 물상 대위가 있었고요. 작용의 변경에 저당권의 순위 상승과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기억나시면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네. 나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특징적인 딱 머릿속에 넣자. 이거 한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뉘는데 용태가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이때 외부적 용태가 적법과 위법으로 나뉘는데 이 적법의 의사표시하고 준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준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로서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준 법률행위는 그거하고 비슷하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요 법률 요건에 보면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법률행위와 비스무리는 하지만 법률행위는 아닌 그런 걸 이제 준법률행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준법률행위 특징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하고 이 준법률행위의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가 있는데 그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 이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를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 거절이 있고 관념의 통지에는 통지, 승인, 인지, 보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125조 대리권 수요의 표시 뭐 이런 것들이 관념의 통지다 해서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를 구별하죠. 단순함이기 때문에 짜증나요.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요 정도는 좀 머릿속에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요건 중에 핵심이 법률 행위라고 그랬고요.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으나 그중에 이제 법률 행위가 핵심이라고 그랬고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그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니까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 다만 법률 행위가 의사 표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 표시에 문제가 생기면 법률 행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법률 행위 속에 반드시 의사 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의의와 특징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류를 간간히 물어본다. 종류.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뉜다. 먼저 합동행위는 예를 하나 외우자. 사단법인 설립행위. 합동행위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것과 상대방이 있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없는 거 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 기억하자.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합동행위 구별하면 되고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단독행위 법정주의 이런 게 있고 조건기한은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뭐 이런 특징들이 단독행위는 있다. 두 번째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라도 유효하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주로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분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하는, 즉 이행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를 넘겨주거나 점유를 넘겨주거나 이렇게 이행행위를 처분행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권행위와 물권행위였다. 준법률행위와 준물권행위는 구별해야 된다.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준물권행위는 법률행위예요. 그 법률행위 중에서 처분행위, 그 중에 물권행위와 대비되는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다. 채권을 양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준물권행위다. 즉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해 주는 걸 준물권행위를 한다. 그 다음에 요식, 불요식이라는 게 있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출연, 비출연이 있다. 그 중에 출연행위 속에는 유상과 무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종류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 요건으로 가서 요건 중에서 효력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인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전에 이제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저기 3단 구조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또는 종류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보통 물어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단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거를 먼저,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10페이지로 갑니다. (1번)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줬다.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채용하면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림을 단순하게 그리면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고, 을은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동그라미 1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법률요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갑과 을에게 권리가 생긴다. 뭐예요? 법률 효과. 그래서 계약은 법률요건, 그에 따른 권리 발생은 법률 효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에서 뭐가 생기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계약이 3단 구조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고, 그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하는 게 3단 구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민법의 3단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질문입니다. 2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갑으로부터 승계받았어요. 그렇죠? 승계 취득인데, 승계 취득은 이전적과 설정적이 있는데, 갑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았으니까 이전적 승계. 그 중에서 상속은 포괄 승계고, 매매는 특정 승계고. 2번 X. 포괄 승계가 아니라 특정 승계 이렇게 되죠. 3번은 저당권이라고 제한물권을 취득했으니까 설정적 승계죠. 다시 한번. 제한물권을 취득은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4번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 저당권.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권행위죠.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그 중에 물권행위 이렇게 되죠.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고요. 물권행위 중에서 법률행위 중에서 물권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을의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을이 이렇게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소유권이 제한되죠. 소유권의 내용이 쭈그러들어요. 즉 양적 변경이죠. 소유권의 내용이 쭈그러드니까 양적 변경을 해서, 그래서 제가 소유권의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거 양적 변경으로 생각하자. 첨부 이런 거 양적 변경, 첨부 이런 거. 건물 증축 이런 거 양적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양적 변경, 제한물권을 설정하는가, 소유권의 첨부, 증축 이런 것들이 양적 변경이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시험 문제 잘 나올 만한 것들로 외워두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서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을 머릿속에 외워두면 돼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는 거 1번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번은 원시 취득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 중에 1번은 보니까 계약에 의한 저당권 취득이니까 설정적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을 고르라. 뭘 고르라는 거예요? 승계 취득을 고르라는 거예요. 승계 취득. 문제가 원시 취득이 아닌 거니까 승계 취득을 고르라는 거예요. 승계 취득은 이전적과 설정적 두 개가 있었는데,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건 설정적 승계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거의 공식처럼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에요.
5번 건물 신축이니까 전형적인 원시취득이죠. 나머지는 다 원시취득. 1번만 설정적 승계취득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3번 난이도가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상으로 느껴지죠. 그죠? 하예요. 하. 출제하는 사람들은 하예요. 이게 하하예요. 아주 그냥 하하. 왜? 외우면 돼. 아까 지금 문제 자체가 준법률 행위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있어요. 준법률 행위가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요거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이거 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다 외워야 돼. 근데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단 표현행위 중에서 중요한 게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 요거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2번에 통지, 3번에 승인, 4번에 통지. 관념의 통지죠? 여기 있잖아요. 통지, 승인. 그 다음에 1번에 대리권 수요 표시. 관념의 통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 남았어. 최고. 그것만 의사의 통제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 그렇죠? 그 5번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천실하게 의사의 통지를 고르세요.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그건 천실한 거고. 성질이 다른 하나 골라라. 그래서 의사의 통지 4개 섞어놓고 관념의 통지 하나 끼워놓거나, 관념의 통지 4개 섞어놓고 의사의 통지 하나 끼워놓거나 구별해라. 나옵니다. 네? 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4번 법률의 종류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 채권자는 단독행위로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요. 상대방이 있는 것, 취소, 해제, 해지, 추인, 철회, 동의. 단독행위죠? 채권 포기. 단독행위예요? 채무 면제라고도 합니다. 역시 단독행위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갚지 마. 그럼 뭐 안 갚으면 돼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채무를 면제시켜줍니다.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1번 X. 단독행위로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가장 다른 점 2개. 구별해야 될 점 2개. 의무부담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권리 이전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처분권한 없어도 돼. 처분권한 있어야 돼. 처분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 유효.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 무효. 이렇게 되죠. 그 처분행위 속에 물권행위가 있으니까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 무효다.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뭐의 일종이다? 처분행위의 일종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3번 틀린 지문. 어디가 틀렸어요? 이행의 문제를 남김으로 틀렸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으로 한 군데 더 틀렸어. 구별된다. 틀렸죠? 같다. 그래, 같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으로 물권행위와 같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옳은 지문이 되죠. 약간 고급스러운 지문이죠. 2군데를 틀리게 만드는. 4번 요식행위. 잘 안 나오는데 요식행위는 법률의 종류 중에서 법률행위를 요식, 불요식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랬어요. 요식은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률행위는 불요식의 원칙입니다. 일단 불요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제 같은 것도 의사표시도 불요식이죠. 서면 또는 구두 맨날 그러잖아요. 서면 또는 구두. 어쨌든 불요식의 원칙인데 요식행위인 게 예외적으로 있어요. 예컨대 혼인 같은 거 신고하라.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이러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성립. 그래서 요식행위에서의 방식은, 그 방식은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는 그 행위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 따라서 요식행위가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원식불능으로 무효가 아니고 불성립. 이렇게 돼요. 법률에 불성립. 틀렸죠.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X.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
너나 쉽지 자식아. 이런 건 그냥 그쵸.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는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 부존재라 그랬고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딱 일단 있어야 돼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식행위에서 방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 그 두 개를 딱 매치시키면 되죠. 그러면 불성립 부존재. 그럼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4번도 틀렸네요. 네. 출연행위. 출연행위는 법률행위는 출연, 비출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출연행위란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하면서 and 상대방 재산이 증가하는 거. 이게 출연행위예요.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증가하는 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줘요. 그럼 갑은 부동산 재산 감소, 을은 부동산 재산 증가. 갑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주는 건 갑의 출연행위가 됩니다. 이때 을은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렇죠? 그럼 을은 현금 재산 감소, 상대방은 현금 재산 증가. 결국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건 을의 출연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출연행위란 행위 한 사람 입장에서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 상대방 재산이 증가. 이게 출연행위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출연행위를 했죠. 유상. 양당사자의 출연행위가 있는 걸 뭐라 한다? 유상. 반면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합니다. 증여를 하면 갑이 A 토지를 을에게 넘겨줄 것이고 갑의 A 토지 재산 감소, 을의 A 토지 재산 증가. 끝. 이걸로 끝. 어느 한쪽의 출연행위만 이걸 뭐라 한다? 무상. 그래서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두 개가 있지요. 따라서 5번 X.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다. X. 옳은 것은 2번. 5번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거. 단독행위가 아닌 거. 계약 아니면 뭘 골라라. 합동행위. 둘 중에 하나. 사전법인 설립행위. 이거 나왔으면 그게 답이 될 수 있고요. 1번에 합의해제. 계약이죠 이거. 합의해제 외에 매매예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합의해제 또는 매매예약. 합의해제 또는 매매예약. 나머지는 다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5번은 답이 1번. 단순함기 형태입니다. 한 장 넘깁니다. 6번. 준물권행위가 아닌 것은, 여기 보세요. 준물권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럼 물권행위를 고르거나 채권행위를 고르거나 그렇게 고르면 되죠. 준물권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물권행위 또는 채권행위를 고르면 되는데 5번을 봤더니 전세권 포기라고 해서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답은 5번. 물권을 포기함으로써 전세권을 포기함으로써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종국적으로 변동 중에 하나 뭐? 소멸.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행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 대표가 뭐예요? 1번 채권양도. 채권양도가 하나 더 있는데? 아니 채권양도가 6번에 하나 더 있어요. 임채권양도. 채권양도죠. 1번, 4번은 같은 거예요. 채권양도예요. 그러니까 준물권행위. 2번에 채무면제. 마찬가지죠? 채권이라는 권리를 포기. 3번 저작권. 물권 아니죠. 그래서 준물권행위는 물권이 아닌 권리를 변동시키는 걸 준물권행위라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채권양도 1번, 4번. 2번 채무를 면제시키면 채권이 소멸하니까 이것도 준물권행위. 3번의 저작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역시 준물권행위. 이렇게 될 겁니다. 답은 5번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들은 다 하예요. 거의 다 외우는 거니까. 하하. 근데 이런 걸 더 어려워하세요. 외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어려워하세요. 외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외우면 되니까. 어젠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라디오스타 예전에 나왔던 거 재방송하는 것 같던데 이순재 선생님 나왔어요. 머리 좋죠 그분. 미국 대통령을 1대부터 44대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네? 우와, 깜짝 놀랐어요. 1대부터 중간에 풀네임을 다 외우고 있어요. 오바마 이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야. 풀네임을 다 외우고 있어요. 1대부터 44대까지. 그러니까 안 외워진다 이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네? 다 외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 그분 나이를 생각하세요. 화이팅! 네, 다 외울 수 있어요. 7번에 1번 사단법인 설립행위 무슨 행위? 합동행위. 2번에 단독행위 특징 조건 붙일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걸 조건과 친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외가 있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는 적이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해제 의사 표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X 동의하면 단독행위 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또 하나 채무 면제나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 이익만을 주는 경우 이때도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꿔준 게 있는데 28회 시험에 붙으면 100만 원 안 갚아도 돼. 그렇게 말을 했다면 28회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면제나 유증은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2번 옳은 지문. 3번 법률행위 대표 선서가 계약이고 우리 민법은 14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자유의 원칙상 그 전형계약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비전형계약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정주의 X,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도 인정된다라고 해야죠. 3번 X. 4번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둘 다 처분행위로서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고요. 5.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따라서 8번에 1번 X. 그렇죠? 8번에 1번 X. 그 다음에 2번 단독행위 중에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행해지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단독행위는요 상대방 없는 것과 상대방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쭉 보면은 취소, 해제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형성권이에요. 취소, 해제 이런 것들은.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단법인 설립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형성권이 유언, 형성권 아닙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중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단독행위 중에서 청약이라든가 승낙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의사표시고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요거 청약, 승낙, 형성권 아닙니다. 그럼 결국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에서 취소, 해제 같은 것들은 형성권 행사지만 나머지는 형성권 행사가 아니니까 단독행위 중에는 형성권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그 의사표시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줄이면 단독행위 중에는 형성권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형성권이 아닌 것도 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이런 것들, 청약, 승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단독행위지만 형성권 행사가 아닙니다. 옳은 질문이죠. 3번은 일단 반사의 질서에서 보실까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그랬었죠? 적극 가담이라는 걸 꼭 기억하자. 적극 가담의 포인트. 4번 법률행위는 출연과 비출연이 있죠. 그 출연에 유상과 무상이 있고 유상의 대표적인 예 매매, 무상의 대표적인 예 증여 이렇게 되죠. 매매는 출연행위다. 5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럼 다 옳은 질문이에요. 어떻게든 있겠지. 있을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딱 떠올라야 되고요. 아, 유언은 법에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었지.
아, 그러면 요식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겠군. 이런 식으로 지문을 골라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지문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법령의 목적 요건이 확정 가능 적법 사유자 타정상 이게 핵심인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몇 가지 먼저 봤습니다. 시험 잘 나오는 거. 그 다음 이제 법률의 목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먼저 법률의 목적이란 민법 조문 3단 구조 중에서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즉 권리의 변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 그게 법률의 목적이에요. 법률의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이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법률의 목적이 갖춰야 될 일반적 효력 요건 이렇게 되죠. 그중에 확정성은 아주 간단하지요.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충분하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의 목적인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있으면 되고 그때 그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확정 또는 특정되어 있거나 확정 또는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확정성은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가능성. 법률의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유효다. 만약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무효인데 그 불가능을 뭘 갖고 판단하는가? 행위 당시 사회통념을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일시적 불능,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일시적 불능,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행위 당시 사회통념 가지고 판단한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그러나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행위 당시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이때 후발적 불능을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두 개. 채무 불이행과 위헌부당. 이게 후발적 불능과 관련된 것. 원시적 불능과 관련된 것,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누는데 일부 불능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고 137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된 경우 이때는 담보책임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랬고요. 그 담보책임으로 처리하면 충분할 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나 137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 그게 가능해서 머릿속에 딱 있으시면 돼요. 적법. 법률의 목적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이 법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다. 임의법규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하나 외우자.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인데 차에서 강행규정. 그러면 모든 법규범을 위반 행위는 무효다. X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럼 다 무효냐? 그것도 아니다. 강행규정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효력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지만 단속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단속규정 예를 하나 기억하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규정.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미등기 전매행위 및 이에 타접한 중간승약 등기 합의 처벌만 될 뿐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절대적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따라서 누구한테 대항을 못해? 뭘 못해? 대항할 수 있지. 뭘 못해? 대항할 수 있지.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 그랬더니 죄송지. 대항할 수 있다. 있다. 아, 미리 말씀드린 게 있는데 참 7, 8월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 모드로 하진 않고요. 염장 모드로. 말을 할 때마다 염장을 질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유 으쌰으쌰 그랬는데요. 이제 그렇게 염장을 질 거예요. 살살 약 올리면서. 오기가 생기셔야 돼요. 오기는커녕 3기도 안 생겨요. 큰일이야 큰일이야. 2기 3기라도 생겨야 되는데 더워요. 네. 쌀락하지요.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추인 따위 인정되지 않고 전환 따위 인정되지 않고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표현대리 적용할 수 없고 강행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라고 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잘 나오죠 이런 지문들이. 강행 규정에 위반한 행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전환 인정 안 된다. 표현대리 적용할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아마 모의고사나 여기저기서 자주 봤던 지문들일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해요.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갖추지 못했다. 반사회 질서 행위 이렇게 부르죠.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는 첫째 동기부불법. 동기부불법은 원칙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그 불법한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럴 때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두 번째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과 아닌 것 그 중에 아닌 것들 적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들 들어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따위를 설정하는 행위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범죄의 성직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국가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부첩 관계를 끝내면서 해소하면서 생활비 주기를 하는 것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의 대가로 부동산을 부인에게 넘겨주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제한이 붙어있는 약정 양도세 등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 반사회 질서이지만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치하는 것 주지직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반사회 질서이지만 그 주지로 임명하는 것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라 그랬고요.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다. 무허가 건물 임대차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9개. 예? 이제 이따가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몇 개 추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있고 그래야 뒤죽박죽 안 되니까 기본적인 딱 있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몇 개 추가 외워야 돼요. 세 번째가 이중매매.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정리를 쫙 해봅니다. 이중매매. 먼저 원칙. 갑이을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받으면 안 되고 최소한 중도만 일부라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매각을 했다. 이제 예외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제1매매가 있고 제2매매가 있다. 근데 제2매수인에게 먼저 등기를 넘겼다. 유효다.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의뢰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된다.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 갑은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갑의 귀책 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 이행불능.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되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같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구하거나 또는 병으로부터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두 가지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일부라도 받은 상태에서 매각을 했다. 배임행위. 그 배임행위의 제2매순이 적극가담했다. 이때 적극가담이란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해서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정도. 요게 적극가담이다. 그럼 반사의 질성이가 되고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2개. 병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 을이 직접 한대, 갑이 직접 한대, 을이 갑을 대위하여 요거 하나 하고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하나 하고 병등기가 모여니까 병과 거래한 정은 선악 불물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고 선의 전득자는 제2매매,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2가지. 그 다음 이제 사이드로 2개. 을은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에서 취소할 수가 없으며 갑에게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하나. 병의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담보 책임이 결합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병과 정이 매매할 당시에 병등기는 무효죠. 따라서 병은 자기 권리가 아닌 전부 타인 권리를 매매한 거예요. 뭘 매매했다고요? 전부 타인 권리. 따라서 매수인 정은 매도인 병에게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 선해손 악해. 정은 선이라면 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 나올 수도 있다. 이중매매와 관련된 거 한 세트 딱 정리하셔야 돼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의 효과라고 해서 반사회 질서에 대한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인전환 인정되지 않는다. 추인전환 인정되지 않는다. 표현들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일단 2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인전환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된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행위 터잡아서 급여한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 반사질서행위 효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반사회 질서행위의 일종인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행위의 일종이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행위 속에 불공정한 행위가 들어있으니까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반사회 질서행위도 해당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불공정한 행위에서는 요건 대단히 중요하죠. 3가지.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급반대급의 현저한 불균형, 폭리자의 폭리의사, 폭리행위의 악의라고도 불러요. 폭리의사 이퀄 폭리행위의 악의. 자기의 행위가 폭리행위라는 걸 안다 이런 뜻이에요. 3가지. 자, 그 중에서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첫째,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2번째, 정신적 공박을 포함한다. 3번째,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 본, 경무, 대. 공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딱 4가지. 현저한 불균형은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2번째,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됐다 하더라도 궁박, 경설, 무경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요건은 피해자인 무효 주장자가 전부 증명해야 한다. 폭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폭리의사. 폭리의사라는 건 피해자가 공박경솔 무경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알면서도 이거를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요건. 효과.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추인 안 돼. 그런데 전환은 인정돼. 무형의 전환은 인정된다. 또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되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된다. 피해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적용 범위. 불공정에서 중요한 거 두 개. 요건과 적용 범위. 기부증여 와 같은 무상행위 적용되지 않아. 기부증여. 경매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보는 거 부재소 합의 적용돼.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적용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8분의 1을 받고 궁박한 상태에서 합의 본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했다.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는 꼭 계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단독행위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기부증여 무상행위 안 돼. 경매 안 돼. 부재소 합의 돼. 단독행위 돼. 불공정한 행위는 계약에 하나여 적용이 되고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출된 적이 있어요. X 단독행위 적용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확정 가능 적법 세력 타당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떠들었던 주댕이 아프게 말이지. 제가 입안이 헐었다 그랬죠? 크게 놀랐어. 입안이 다 헐었습니다. 알보칠은 너무 아파. 그래서 뭘 사다 쓴다 그랬어요? 아픈 입엔. 아픈 입엔 아세요? 신동엽이 선전하잖아. 이렇게. 신동엽이 뭐 입에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세요? 아픈 입엔이라고요. 10개가 들어있는데 8,000원이에요. 스틱형으로 돼 있어요. 그거 한 3번 정도 각을 하면 싹 나요. 알보칠보다 훨씬 덜 아파요. 알보칠은 아프잖아요. 알보칠 발라보셨어요? 진짜 알보칠은. 입안 헌걸. 지질 때는 굉장히 아픈데 한 1, 2분 지나면 그때부터는 마비가 돼서 안 아픈데 거기 아파요. 아픈 입에는 괜찮아요. 이름이 아프니벤 이렇게 있어요. 신동엽이 선전하는 거. 근데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약국 가서도요. 저 약사분한테 아픈 입엔 주세요. 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흉내내야 돼. 아니 그 신동엽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 주시더라고. 어느 약국이든지. 그래서 광고를 그렇게 하는데도 비싸. 중요한 건 하여튼 하도 떠들어서 입안이 헐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 한두 개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9번.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목적은 반드시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차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2번. 적극과 담음은 반사의 질성이고 절대적 무효다. 맞죠? 3번. 성립 당시는 가능했으나 이후 불가하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유효. 4번. 법률의 동기가 불법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사의 질성이 아니니까 그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표시됐다면 무효가 된다. 5번이 틀렸죠. 모든 법규범이 아닌 강행법규범 그래야죠. 모든 법규범이 아니라 강행법규라고 해야 되죠. 임의 규정에 위반한 건 무효가 아니니까 5번이 틀렸네요. 모든 법규범 X 강행법규. 10번. 도박 채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
그걸 이행하는 것도 반사회 질서예요. 도박 자금을 빌리는 것도 반사회 질서예요. 그걸 갚는 것도 반사회 질서예요. 2번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3번 사찰이 절이 그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 이건 우리 대법원에 하면 스님들이요 굶어 죽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답니다. 반사회질성이 반사회질성이에요. 4번 부척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반사회질성이고 이에 대한 본처의 사전승인도 반사회질성이에요. 반사회 질서 행위에 대한 부인의 사전승인이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것도 반사회질성이에요. 5번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지요. 알았다면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면 반사회 질서이고 절대적 무효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5번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목적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반사회 질서를 따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10번까지 살펴봤어요. 11번은 좀 쉬었다고 보겠습니다.